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유튜브를 보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게 제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에서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한 광장에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오빠가 총살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26살이었던 오빠의 죄는 단 하나, 그곳을 벗어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빤 국경을 넘다 붙잡혔고, 보름 만에 공개 처형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서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저도, 부모님도 함께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겠다고. 오빠가 꿈꿨던 자유를 제가 대신 찾겠다고.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2년 동안 숨어 지내며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그곳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지옥에서 벗어나 이 자유로운 땅에 도착했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양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 모란봉구역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저는 그곳에서 비교적 괜찮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공장 회계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고기 배급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뜨고 붉은 넥타이를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 정면에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우리는 매일 아침 그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당연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생활총화에 참석하고 자아 비판을 하고 동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요. 방과 후에는 소년단 활동으로 김일성 동상 앞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야 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에 걸린 수령님 초상화는 매일 깨끗이 닦았고 신문에 인쇄된 수령님 사진이 구겨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조심스럽게 신문을 다뤘습니다. 얘야, 이건 함부로 던지는 게 아니란다. 수령님 사진이 실린 신문은 보관함에 따로 넣어야 해. 그런데 우리 집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항일 빨치산이었다거나 전쟁 영웅이었다거나.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금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재빨리 제 입을 막았습니다. 쉿! 그런 말 밖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적대계층 자식들은 조심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분이 나쁜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에 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그런 집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한숨을 쉬는 밤이면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님 일은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저 평범한 북한 소녀였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을 태양처럼 믿었고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고 배웠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걸까? 왜 아버지는 가끔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시는 걸까? 그 의문은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저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입학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성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계층 학생들은 일어나라.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 학생들은 혁명의 후계자들이다. 당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우리의 보배들이다. 동료 계층 학생들. 나머지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선희 동무는 당 간부 집안 아닌가? 왜 동료 계층이지? 선생님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김선희 동무 가족은 특수한 경우다. 조부가 70년대 종파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의 배려로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각별히 조심해야 할 가정이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왜 금기였는지를.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반장 선거에서 제 이름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소년단 간부 선발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가 손을 들어도 잘 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친구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하나둘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랑 어울리지 말래. 우리 아버지가 성분 나쁜 애들이랑 친하면 우리도 문제 생긴대. 저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14살 소녀에게 그 외로움은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나쁜 일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선희야.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당시 권력 싸움에 휘말렸을 뿐이야. 김영주 부부주석님이 실각하시면서 그분 밑에서 일하던 간부들이 모두 숙청당했단다.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지. 그럼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황급히 제 입을 막았습니다. 쉿. 그런 말 절대 밖에서 하면 안 돼. 우리 가족 모두 끝장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도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학교에서는 매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평등한 나라다. 인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다. 하지만 제가 보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분이 좋은 아이들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도, 직장도, 심지어 결혼까지도요. 하지만 저처럼 성분이 나쁜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막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체제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한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반동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번 품은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제가 18살이 되던 해 더 큰 비극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2012년 제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오빠는 26이었고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돌아와서는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마저 심장병으로 쓰러지신 후 오빤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오빠가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선희야, 형이 할 말이 있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이렇게 평생 탄광에서 죽을 순 없어. 나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저는 오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위험한 생각하지 마. 제발, 선희야. 나는 강을 건널 거야. 중국으로 넘어갈 거야. 거기서 돈 벌어서 너랑 부모님 모두 데려올게. 안 돼. 잡히면 어떡해. 총살당한다고. 오빠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차라리 자유를 찾다 죽는 게 나아. 며칠 후, 오빠는 사라졌습니다. 보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오빠가 무사히 강을 건넜기를, 지금쯤 중국 어딘가에서 안전하게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열날째 되던 날 밤, 보안원들이 우리 집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 열어. 반역자 가족들,
아버지가 황급히 문을 여는 순간 5명의 보안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마루를 뜯고 천장까지 뒤졌습니다. 김철호 도주 사건 관련자들이다. 모두 조사받을 준비해.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동무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어디 갔는지도. 입 닥쳐. 이 반역자 새끼를 키운 게 내 죄야. 보안원이 어머니를 발로 찼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차 한 대가 멈춰 섰고 보안원들이 누군가를 끌고 왔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다리를 끌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뛰쳐나가려 했지만 보안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미안해하면서도 동시에 뭔가를 간절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선이야, 넌 살아. 보안원들이 오빠를 끌고 갔습니다. 그게 제가 오빠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빠는 실패했지만 저는 성공할 것입니다. 오빠가 꿈꿨던 자유를 제가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곳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실행되기까지는 3년이 더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어느 겨울밤, 저는 마침내 집을 나섰습니다. 2015년 11월,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동네 인민반장이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시 광장 공개 재판. 전 주민 의무 참석.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3년 전 끌려간 오빠가 드디어 광장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맨 앞줄에 세워졌습니다. 반역자 가족이라는 팻말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단상 위로 오빠가 끌려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오빠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삭발되어 있었고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걷지도 못해 보안원 2명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사회자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반역자 김철호는 공화국을 배신하고 적국으로 도주를 기도한 대역죄인이다. 인민의 이름으로 총사령에 처한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붙잡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우리 가족 모두 끝입니다. 오빠가 기둥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오빠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살아.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살아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비해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잠든 부모님께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말리실 게 뻔했으니까요. 기차를 갈아타고 이틀 동안 함경북도 회령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 전부터 연락해온 브로커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준비됐나? 네. 돈은? 여기 있습니다. 3년 동안 몰래 모은 돈, 중국 돈으로 2천 위안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강가 버드나무 아래로 와. 달이 구름에 가려지면 출발한다. 밤 10시 30분.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4명이 더 와 있었습니다. 나이 든 아주머니 1명, 젊은 남자 2명, 그리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 브로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순찰대는 30분마다 돈다. 우리는 정확히 11시 10분에 강을 건넌다. 10분 안에 다 건너야 해. 못 건너면 알아서 해. 11시 정각,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지금이다. 가자. 얼음이 얇게 깔린 두만강이었습니다. 완전히 얼지 않아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11월 강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갔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 얼음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다. 엎드려. 모두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찰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한데? 그냥 얼음 조각이겠지. 불빛이 우리를 스쳤습니다. 제 등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한참 후,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일어나, 빨리.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드디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다. 강을 건넜다. 오빠. 제가 해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연길시 외곽의 작은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농가 한 채에 우리 5명이 숨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있어. 그동안 일자리 알아볼 테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식당 일자리 있다. 한 달에 1,000위안, 숙식 제공. 하지만 아저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신분증은 없으니까 공안 중국 경찰 보이면 무조건 숨어. 적발되면 북송이야. 알지?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면 죽습니다. 탈북자는 정치범 수용소행이거나 공개 처형입니다. 저는 한 조선족 식당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조선족이었지만 냉정했습니다. 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는 거 알아? 내가 신고 안 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줄 알아. 월급은 약속한 1,000위안이 아니라 500위안만 줬습니다. 항의했더니 아주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불만 있으면 나가. 너 대신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건 공안 단속이었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공안들이 식당가를 돌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방 뒤 창고에 숨었습니다. 쌀가마니 뒤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함께 강을 건넜던 젊은 남자 하나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안 단속에 걸려서 북송됐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은 나일지도 몰라. 중국어도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억양이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식당 주방과 다락방 사이만 오갔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함께 건너온 그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인신매매단에 팔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애를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곳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굶주리고 감시받았지만 최소한 제 이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저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권리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식당에 조선족 아저씨 한 분이 오셨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탈북자들 한국 가는 거 도와주고 있어요. 관심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최소 1년. 돈은 400만 원 정도. 라오스, 태국 거쳐서 가야 해요. 400만 원. 제가 1년 동안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일단 출발하고 한국 도착해서 갚으면 돼요. 제가 먼저 대줄게요. 처음으로 만난 진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향해서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이연은 끝났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부터 한국까지 9,000km의 긴 여행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저는 목사님과 함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저 말고도 4명의 탈북자를 더 모았습니다. 우리는 밤기차를 타고 중국 남부로 내려갔습니다. 사흘 동안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국경 도시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는 내가 안내한다. 2,000위안. 목사님이 돈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다시 밤길을 걸었습니다.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고 덤불숲을 헤쳤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다리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 국경 바로 앞에서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까지인데 라오스 들어가려면 1인당 500위안 더. 목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줬잖아. 안 내면 여기서 끝이야. 아니면 중국 공안한테 신고할까? 결국 우리는 돈을 더 냈습니다. 그렇게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현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15시간을 버텼습니다. 태국 국경에 거의 도착했을 때 라오스 경찰 검문이 나왔습니다. 멈춰. 차 검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짐칸 안에서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트럭 뒤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브로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과일 상자야. 썩은 것들 섞여 있어서 냄새나. 열지 마. 경찰이 코를 막았습니다. 에이, 가. 우리는 살았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건 출발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태국 이민국에 가서 자수해야 해. 난민 신청하는 거야. 거기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올 거야. 우리는 태국 이민국 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난민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태국 경찰들이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이민국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은 교도소 같았습니다. 철창이 있었고 작은 방에 수십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23일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선희, 면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가니 양복 입은 한국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김선희 씨, 맞습니까? 한국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입니다. 당신의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조만간 한국으로 출국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분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 여행증 명서입니다. 김선희 씨,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빠, 제가 해냈어요. 우리가 꿈꿨던 대한민국, 저 거기 가요. 거기서 자유롭게 살 거예요. 열흘 후,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습니다. 옆 승객이 놀라서 휴지를 건넸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인천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3개월 동안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첫날,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김선희 씨,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여기선 누구도 당신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졌구나. 하나원에서의 첫 일주일,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원하는 만큼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금지된 책이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검색해보세요. 김정은도 검색할 수 있고 북한 소식도 볼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북한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수천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누구도 저를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실감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제 방이 생긴 겁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과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고기도, 채소도, 과자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 많은 걸 아무나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제가 탈북자인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취업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를 받고 대학에도 갔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에 동료들과 밥 먹고 저녁에 퇴근해서 드라마를 봅니다. 주말엔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영화도 봅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밤에 창문을 열고 서울 야경을 볼 때입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가끔 오빠 생각이 납니다. 오빤 이 자유를 못 누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 몫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빠가 꿈꿨던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밤에 무서운 생각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주세요. 지금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숨 쉴 수 있는 것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